이게 사람 이야기구나. 그 옆에 되게 중요한 존재 하나가 있었구나.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한.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소중한 자리였구나. 아까 그 앰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사람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또 알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제목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그에게서 사람을 목격한 사람.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작년 겨울에 또 새 책을 내셨고 저와는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격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고병건 선생님을 모시고 책 사람을 목격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나 이거 할 때 제일 좋은데요. 네, 이 소개할 때. 네. 네, 노들 장애인 야학의 철학교사로 있는 고병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노들 장애인 야학의 철학교사로 있는 것을 제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까닭이 있나요? 글쎄요,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사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체로는 자기 있는 자리하고 다른 자리가.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고 싶은 곳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게 이 이름이라 그런 말을 좀 종종 합니다. 그 노들 장애인 야학은 정말 선생님께도 그렇고 저는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의미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 가면은 저도 남다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투쟁의 현장 속에 있지만 평안해지는 그러한 네. 느낌을 또 받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음치고 네. 이제 노들에서 노래할 일도 저는 없습니다만 되게 좋은 게 거기는 노래를 제일 못해도 아무렇지 않고 또 밥 먹을 때 몸짓도 네. 그렇고 어떤 몸짓, 행동, 말이 가장 넓은 곳이랄까 품어주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곳입니다 정말.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노들 장애인 야학에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또 교사로 참여해 보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론서도 많이 쓰셨고 또 현장과 관련된 우리 일상의 이야기도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나왔었던 묵묵도 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요. 이번에 그 나왔었던 사람을 목격한 사람. 저는 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5번이나 이렇게 써 있어요, 표지에. 그래서 이 제목은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걸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목도 좋지만 이 표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책 디자인 좋아한다니까. 네. 사실 디자인은 제 책이 아니고 디자이너 네. 책이고요. 당연히 이 물성 다 모든 페이지, 폰트, 표지까지 다 디자이너의 작품이고요. 사실 이 디자인이 제일 좋은 건 물론 사람을 목격한 사람을 5번 써준 것도 좋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괄호예요. 출판사하고 제 이름에 괄호를 쳐놨거든요. 그러네요. 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건 괄호 치라는 거고 사람들이 보통 책을 보면 왼쪽 위쪽을 많이 본다네요. 먼저 눈이. 거기에 네. 사람을 이제 딱 지칭을 했고 목격이라고 눈을 지칭했고 밑에 이제 스피커, 앰프 이런 네. 했는데 이제 이 책 제목은 원래는 처음에는 싸구려 앰프였어요. 첫 번째 제안된 싸구려 제목은. 앰프요? 여기 네네. 아마 스피커 앰프가 있었는데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묵묵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책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문 칼럼을 2002년에 한겨레 신문에 2002년부터 3년까지 썼었어요. 거의 20만 년 전이에요. 근데 그 뒤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시사적인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2017년 어느 날인가 장애인 농성장이 광화문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 부양의무제 폐지랑 장애 등급제 폐지, 탈시설 이거 요구하면서 1800일 넘은 농성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잠깐 참가를 했는데 그날 앰프 하나가 좀 고장을 일으켰나 봐요. 근데 청테이프도 막 붙어 있는 조그만 앰프예요. 까만색에. 그걸 이제 바꾸려고 가는데 문득 그 앰프가 너무 장해 보이더라고요. 훌륭하고 고생 많이 했다 정말. 그렇죠.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도 안 듣거든요. 네. 그 활동가들이 말할 때 시민들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 소리라도 어쨌든 키워보겠다고 막 하는 그 앰프가 장해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고 싶더라고요. 네, 앰프가 되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주에
신문사에서 정말로 이상하게 딱 맞게 전화가 왔어요. 칼럼을 쓸 생각이 있냐고. 그때 이제 엠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약간 겹치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글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 안에 별로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대체로 쓴 글들도 남이 한 이야기를 제 식으로 풀어 쓴 거지. 또 겸손하게 아니요, 말씀하시네요. 정말로. 예,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가 앞에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지나가고. 그래서 저 앰프가 장하다라는 느낌처럼, 그런 글을 쓰고 싶다 해서 이제 칼럼을 쓰고, 그때부터 항상 무슨 글을 써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 주제인지.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계속 세워서 이제 싸구려 앰프가 원래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듣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는 하는데 처음에 막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호소라는 글도 막 이제 써보고 호소라는 글도 이 안에 하나 들어있죠. 네, 네네. 그걸 이제 제목으로 끌어보기도 하고 호소한단 말. 너무 직접적으로 그럼 모르겠다니까 싸구려 앰프가 무슨 말인지 호소는 알지 않겠냐고. 네. 그건 또 너무 직접적이라고. 뭐 이제 2차, 4차 하다가 제가 처음부터까지 책 그 원고들을 쭉 읽어봤는데 이제 한 5년 정도에 걸친 원고들인데 이게 사람 이야기구나 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옆에 되게 중요한 존재 하나가 있었구나.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한 네. 사람 그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구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소중한 자리였구나. 아까 그 앰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람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또 알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제목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그에게서 사람을 목격한 사람. 네, 그러네요. 앞에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 지위를 잘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한 그것을 누군가가 봤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책의 모든 페이지들이 대체로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제목을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네네, 제목인가요? 네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울컥한다고 할까? 아니면 먹먹하다고 할까? 그러한 감정들을 이제 반복해서 느끼게 됐는데요. 사실 그 감정은 맨 처음에 선생님의 프롤로그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얼음망치로 이렇게 뇌를 쾅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이제 글 쓰는 자의 책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 또 와닿았던 부분도 있었고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좀 낭독하고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겨울날의 이른 아침, 건물 옥상에서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춤을 추고 있다. 처음에는 구석에서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내 몸을 펼쳤다 접었다 하며 손뼉을 마주친다. 그런 다음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는 두어 차례 손을 휘젓는다. 그러다가 한 손을 난간에 걸친 채 털썩 주저앉는다. 어깨를 잠시 들썩이더니 난간에 걸친 손으로 벽을 마구 두드린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 몸을 정면으로 돌리고는 소리친다. 주변 소음 때문에 말이 들리지는 않는다. 그때 누군가 외친다. 여기 사람이 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남일당 건물 옥상. 거대한 불길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의 몸짓을 잊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춤을 춘다. 그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는 삶의 마지막 보루로 지은 막루에서 동료 철거민이 타 죽는 것을 본 사람이다. 모든 수식어들, 시민, 동네 술집 사장, 철거민, 심지어 당시 정부가 갖다 붙인 테러리스트라는 말까지 다 타고 난 뒤 그 말들이 감싸고 있던 사람이 타는 것을 본 사람이다. 진실한 글이란 아마도 이 사람의 춤에 가까울 것이다. 사건의 충격으로 떨고 있는 글. 자신이 목격한 것 앞에서 발을 구르며 울다가 허공에 손을 휘젓다가 끝내는 털썩 주저앉는 글. 나는 내 글이 이 사람의 춤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앞부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또 약간 용산 참사 배경으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확 내려앉는 그러한 좀 충격이랄까 그런 먹먹함을 느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뒷부분에는 이제 글 쓰는 자의 책무란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전개를 하시는데 글을 쓰시게 된 배경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글 쓰는 일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남일 땅 위에서 그 뭐 사람들이 TV로도 봤고 요즘 유튜브로도 그대로 그 영상이 네. 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왜 쓰냐고 하면 견딜 수 없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막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죠.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막. 근데 그런 경험은 저한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나만 알고 있는데 알려주고 싶다. 옆에 사람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많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은데 어떤 외부에서 어떤 파장이랄까 이런 게 강하게 들어와서 이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판된 글을 쓰지 않을 때도 정말 견디기 힘든 일기라도 쓰는 편인데요. 글을 좀 쓰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좀 뭔가를 하는 그 파장을 내보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책무까지도 아니고 저 자신이 좀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럴까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글을 좀 쓰면 이런 느낌이 일단은 강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글 사람을 처음에 제목을 사람을 본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네. 그걸 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보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강해서 이건 본 거하고 좀 다르다. 어떤 사물을. 그래서 보고 말았다에 가깝다. 안 보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고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고 뭘 택하려면 안 볼 걸 택할지도 혹시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보고 말았고 그렇죠. 보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목격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은 목격은 증언의 책무가 따른다라는 느낌이 이제 든 거예요. 사건에 목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책무란 단어도 떠올렸던 것인데 우리가 어떤 본 것들, 뭐 글을 쓰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가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에게는 그가 보았기 때문에 증언해야 할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책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그 책무라고 말하면 쓸 수도 있지만 그 사건 가까이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느끼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 글 자체에 무슨 책무가 있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를 본 사람, 무언가를 느낀 사람은 한편으로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보았다는 사실이 뭔가를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책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책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고 무겁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도덕적이고 저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심지어 남일당 그 일도 저한테는 이 책 읽으신 분들이 종종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픈 얘기 많고 사람 죽은 얘기, 다친 얘기가 많으니까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잘못 전달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실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뭘 당했다, 어떤 일을, 사건을 당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했던 이야기이지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남일당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살려고 거기 올라간 거고 죽으러 자살하러 간 게 아니고 살아보겠다고 간 것이고 그래서 삶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이만큼 강한 삶의 의지가 있나? 여기 뒤에 장애인들 이야기도 다 그렇고 그 얘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 죽음의 이미지가 너무 압도했나라는 느낌이 이제 좀 뭔가 잘못 썼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목격한 것은 당한 걸 목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살겠다는 의지, 살고 싶다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었고 그거를 알리고 싶었다고 만약 제가 본 건 바로 그거다라는 말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은 모두 제7부 7개의 그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부의 제목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아까 앞서서 선생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두 번째 사람이 1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1부의 두 번째 글로 있는 두 번째 사람 홍은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에도 들어있습니다. 홍은전 선생님은 저희 이 책사에도 또 나와주셔서 또 같이 책에 대한 그냥 사람에 관한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두 번째 사람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네.
여기 글에 이제 썼지만 그 신보선 시인 네. 이제 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학부로는 선배지만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종종 보는데 형이라고 하는 어떤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란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거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갑자기 어느 날 쿵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본 여러 첫 번째 사람 이제 돌이켜보면 글 쓸 상황이 아니었고 다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누군가가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했구나라는 생각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마도 지금 이 무대도 저희 둘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지금 그렇죠. 이제 있구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느낌이 이제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경험들도 쭉 돌이켜 보건데 알고 있었다 그 자리를 옛날부터. 왜냐하면 제가 항상 도망치고 싶었던 어떤 자리였으니까요. 두 번째 사람의 자리가요. 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의 자리는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슬픔 속에 있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또 어떤 위급 상황에 있거나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을 탁 내밀 때 잡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매가 딱 잡히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고 자기 삶이 이제 틀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모른 척 했을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런데 바로 그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다더라 무슨 일을 겪었다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고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를 어떻게 하고 바꾸고가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을 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있어서다. 곁에 그 사람이 있어서고 뭘 그 사람이 해안을 가져서도 아니고 털어만 놓고 그 사람이 자꾸 울기만 해도 낫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자리를 근데 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첫 번째 자리는 원하지 않아도 정말 매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참 안 가는구나. 그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살려냈고 제가 홍은전 선생님한테 그 두 번째 사람이다 당신이라고 말했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야기를 더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입장에서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그랬는데 홍은전 선생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월호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유족 곁에 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문제를 알고 나면 뭐 탈시설 장애인들이 다시 탈시설 운동가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는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사람을 거듭날 수 있게 그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의외로 많은 이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 자신들이 그런 걸 알리고 다니지도 않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이 두 번째 자리라고 그럴까요? 이 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책에 쓰면서 느꼈지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그런 분들이 신보선 시인은 시가 그렇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자리가 되려는 노력, 서보려는 노력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윤리가 어떤 두 번째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는 어떤 용기냄, 그러한 어떤 노력 이런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좀 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미 선생님도 두 번째 사람의 아니요. 네, 저는 비교적 솔직한 편입니다. 저에 대해서 저 세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 네. 네, 그러한 모습도 또 엿볼 수 있었던 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의 또 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저택에 사는 부인에게 함께 사는 분이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하세. 질문을 받은 부인은 하인 1명, 마부 3명, 하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걸세. 비록 하녀가 방 안에 있고 하인이 바로 뒤에 있다 해도 말이야. 그 부인은 아마 이렇게 답하겠지. 네, 함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없다가 이 사건에서의 아무도 없다 일세. 하지만 어떤 의사가 전염병을 조사하면서 함께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부인은 하녀와 하인,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낼 걸세. 길버트 체스터던의 추리소설 보이지 않는 남자에서 브라운 신부가 한 말이다. 범인이 예고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입구를 감시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범인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우편 배달부였다. 체스터턴은 무언가를 숨기기 가장 좋은 장소가 평범한 일상임을 알았다.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듯 아이러니하게도 흔한 것은 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브라운 신부는 언어 습관이 심리적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저택의 부인이 혼자 산다고 말한 것은 남편이 없다는 뜻이다. 5명의 하인, 마부, 하녀가 함께 살지만 부인은 적적하게 혼자서 산다. 그런데 내 생각에 여기에는 언어 습관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본디 언어라는 게 삶에 대한 요약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인, 마부, 하녀가 부인의 셈에서 빠진 것은 이들을 인생의 반려자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 인생의 수고와 위험을 처리해 줄 존재이지 나와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는 존재는 아니다. 내 집에는 살아도 나와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사각지대는 살아가는 태도의 사각지대를 반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은 첫 번째 환자는 격리 지침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사방이 막혀 있고 창문마저 철망으로 덮여 있는 폐쇄병동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에게는 연고자도 없었다. 모든 끈이 끊어진 채 20년을 갇혀 지내고는 죽은 뒤에야 42kg의 삐쩍 마른 몸으로 그곳을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 창작예술단 안티카의 한 단원은 그의 혼을 달래며 쓴 글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어쩌면 그 안에서의 20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미 죽은 사람이 이제야 죽어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다. 무려 20년 전부터 철저한 격리 상태에 있던 장애인들이 왜 바이러스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격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서 격리되었기 때문이다.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읽은 글은 보이지 않게 일하다 사라진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읽었는데요. 이 두 글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함께 헤쳐나가거나 겪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사회에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고 하면 주목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실 때 특별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셨나요? 물론 이제 여기 그 두 분 이야기인 것이죠. 김용균 네. 이야기와 그 사회에서 외주 업무로 해서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하고 사실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가 안전과 관련해서 뭔가 우수하다고 성과급을 네, 받았던가 맞았었어요. 뭐 그랬어요. 네. 근데 사람이 그 5년 동안 4명인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했더니 그 사람들은 셈해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아니라 외주 업체니까 그 작업장에서 있는데 그래서 셈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할 때 이제 문득 왜 셈해지지 않는 거지? 라고 해서 이제 떠올렸던 것이고, 우리 코로나 첫 번째 희생자분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여 년 동안
격리되어 있던 사람인데 우리는 코로나 때 이제야 격리된 거고 근데 왜 그 사람이 첫 번째 희생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기사를 쭉 보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다가가는지 어쩐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지 어떠는지도. 그러니까 격리된 게 아니라 방치된 거였구나. 이고 굳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이구나. 역시 우리가 코로나 할 때 안전대책을 하거나 격리형을 떠올릴 때 세매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고 사실 최근에 그 화성인가요? 배터리 업체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신기한 게 이상하게 죽었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수 2000인가 때도 그랬거든요. 냉동창고인가 불났을 때도 이렇게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옆에 있는데도 평소에는 다 어디 있지? 화면에도 안 등장하고 어디서 등장하는데 꼭 시신이 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뭐 여기 책에서는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반려자의 우리 그 지위에 피인간 동물들도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처분을 할 때는 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너무나 많은 유기견과 그죠? 네네네. 유기묘들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들은 너무나 많고 오히려 그들이 더 다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마치 아까 이주 노동자들도 그렇고 비정규도 그렇지 이 시스템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그들을 비가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즉 그냥 우리의 관심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이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만 혹은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그런 이들의 비가시화를 필요로 하는 체제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끔찍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체스터턴 소설다가 참 너무 흥미롭다. 왜냐하면 다 같이 잊어먹었으면 좋은데 이 사람 귀부인은 반려자로서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샌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데 또 완전히 망각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하면서 그러나 의식하지는 않는 이런 시스템이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이제 느낌을 되게 받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이 써주신 그 체스터턴의 그 인용 부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 참 흥미롭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나 우리 사회의 그 체제를 이 하나의 집이라는 것 속에서 너무 잘 비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바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셈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주목을 받는구나. 이런 점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워지네요. 역시 제가 무겁게 쓴 것 같아요. 더 무거운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